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3월이네요. 개강을 맞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초록을 느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풀밭에서 짜장면도 시켜먹고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참 기후변화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또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날들을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그렇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감염병이 등장을 하고 이러면 이런 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그린피스도 함께 여러분과 부단히 노력하도록 그런 다짐을 합니다. 다울쌤과 저스틴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학의 시즌이고 캠퍼스의 네. 추억도 있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상이 너무 그리워지는데요. 그린피스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또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많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다울쌤께서 댓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나라의 에리니님께서 새나라의 에리니님께서 요즘 그린피스 유니버스 제목들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슬픈 속사정이 있는데 그린 뉴딜 핫라인에 선생님께서 이제 댓글을 안 달아주셔가지고 댓글 품귀 현상 때문에 댓글을 하나 빌려왔나 봐요. 얼마 전 다른 방송에서 외계인도 모르는 탄소 포집 기술 그거 보고 이제 달아주신 것 같은데 새나라의 에리니님께서 그린 뉴딜 핫라인에도 관심 주시면 조만간 떡상할 방송이거든요. 이제 대선 이런 거 트면서 미리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린 뉴딜 핫라인 코인. 또 요즘 저희가 청취자 주춤하다가 또 증가세 있으니까 또 구독자 이벤트나 이런 거 준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울쌤 오늘 또 그 어떤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식 준비해갖고 오셨다고요, 그죠?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리고 그동안 국제사회랑 과학계랑 그다음에 그린피스와 같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해서 지금 이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사회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급한 대응을 요구해 왔었는데 관련해서 작년에 7월 14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계획이라는 거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발표를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가 9월 24일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라는 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국회에서는 법도 통과시키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역사적 망언하면 뭐 규탄 결의안 이런 거 통과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년 9월에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기후위기가 진짜 심각하다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결의안만 통과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즉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30년 안에 이런 비전까지 발표한 마당에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제화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거죠. 그렇죠. 저도 뭐 그 내용들을 뭐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해 6월이었던가? 그때 이제 국회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쵸.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나서 법안이 한 4개 정도가 이제 제출이 됐어요. 8월에 보니까 그 정의당에서 일단 먼저 그 심상정 의원이 그 관련된 법안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이 그때 나왔었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날 지난해 그때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여당에서도 이소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런 걸 낸 적이 있었고 또 같은 당에서 안호영 의원도 작년 12월 달에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냈더라고요. 한 12월 18일 그때쯤에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제가 지켜봤는데 쌤이 이 내용을 조금 잘 아시죠?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법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만 저 사실 또 그린피스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시민단체 분들과 이런 결의안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더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너무 어렵게는 아니고 법이라는 게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또 소크라테스 특집 이 법에 대한 또 오해가 많아요. 필요한 법인데 이게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탄소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법이 어떻게 되어 왔었고 이 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 정말 제가 국내 최초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전하는 소식 듣고 법에 대한 특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다올스님께서 조금 맛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하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특정한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합의를 통해서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또 다른 정치적 입장으로 모여 있는 거고 법이라는 것이 갈등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여야 합의로 정하게 되는 것이 이제 보통 입법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기후위기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결의가 됐는데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어떤 법적 체계로 갖고 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당별로 의원별로 좀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스틴 쌤이 얘기해준 대로 4가지 각기 다른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얼만큼 줄일 것인가 그 얘기는 발전 분야에서 수송 분야에서 건물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법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MB 때 만들어진 법안이죠. 그 당시에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했었으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거의 뭐 시민단체에서는 그린워싱 그러니까 녹색 분칠해놓고 녹색도 아닌데 녹색인 것처럼 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오히려 녹색 성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개념이 잘못 소비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됐었죠. 그렇죠. 제가 또 그린워싱 캠페인 같이 한 적 있잖아요. 이게 그린워싱 모르시는 분들을 좀 설명드리면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환경에 도움된다라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마치 이곳이 엄청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노력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회사에서 석탄 발전 엄청 뜨면서 막상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거는 2번 써주세요. 우리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약간 환경단체들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갔는데 친환경 비누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성분은 뭐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전혀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어서 탄소를 엄청 뿜뿜 내뿜고 우리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사실 그건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친환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마케팅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린워싱인데 그 EU 같은 경우인가? 그쪽에는 아예 이제 그린워싱을 못하게 그린딜이라는 정책에서도 뭐 요즘에는 추진을 하고 있고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친환경 포장재라는 거 많이 보셨어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들어간 석이 엄청 한데 거기에 친환경 글자만 딱 쓰면은 약간 죄책감도 줄고 친환경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린워싱인데 이제 법에 또 그린워싱을 하는 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린워싱 관련해서 생각보다 다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88 올림픽 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마 동대문 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잔디가 너무 색이 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팀들 보고 미디어가 보는데 부끄러우니까 전날에 정말로 녹색 페인트로 잔디를 칠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경기를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랑 막 이런 데가 다 녹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신발이 다 녹색으로 바뀌고 막 녹색 막 페인트 막 물에 흘러나가고 막 이러니까 참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 법안이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안 맞게 돼 있으면 그것도 또 녹색 분칠 그린워싱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이 법안도 참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저탄소 녹색 성장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온실가스를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온실가스를 줄여왔어야 되는데 그랬나요? 제 기억은 안 그러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MB 때 뭐 2020년 목표를 그때 30% 감축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해서 거의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왔잖아요. 그리고 2019년 계속해서 늘어왔었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잠정 발표한 이제 통계 보면 소폭 이제 상승을 해서 그게 이제부터는 환경부에서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긴 하는데 한국에서 보면
왜냐면 IMF 때 잠깐 온실가스 감축이 줄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는 이제 상승세를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되어 왔는데 2020년에는 좀 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좀 덜 그쵸. 썼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 늘어왔던 거죠, 그죠? 전반적인 추세는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저스틴 쌤이 얘기한 것처럼 2019년이 2018년 대비해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리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18년이 이제 정점일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하고 있고 그렇죠. 윤탁 쌤 얘기한 대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줄 거고 아마 2021년도 코로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전히 앞으로 계속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사실 불확실한 측면이 커요. 이걸 이제 정부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시작됐다. 어려운 얘기 기대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왜 제가 말하냐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디커플링. 그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1900년 후반부터 지금 최근까지 해서 계속 이제 경제는 상승하는데 탄소 배출은 계속 줄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동조화 현상,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2019년부터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년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디커플링을 하냐면 커플처럼 딱 붙어서 경제성장이랑 온실가스 배출이 같이 가다가 그치. 그 다음에 경제성장은 계속되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커플이 헤어지는 그래서 디커플이 되는 거예요. 그린워싱과 디커플링이 진짜 얼마나 이 시사에 도움되는 방송만 들으면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탄탄히 배경을 깔았으니까 유럽인은 생각이 바뀐 거죠. 아 우리가 연료를 때우고 공장을 돌리고 해야지 경제 성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별개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아이고 이게 다 불 안 떼고 뭐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게 아닌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세상을 가속 페달을 밟아주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법 없이도 사는 네네. 사람이 있지만 MB 정부 때는 약간 법에 그 녹색 페인트를 칠했다면 요즘 나오는 좀 법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있었고 온실가스 배출 목표도 있었는데 전혀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 법이 법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 거죠. 그냥 목표로만 존재를 하고 심지어 그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시행령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냥 은근슬쩍 그 지키지 못한 목표 빼고 2030년 목표를 새로 집어넣었죠. 예전에 2020년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목표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2030년 새로운 목표를 넣으면서 앞으로는 잘할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지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에서도 어떤 목표를 집어넣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서 아까 저스틴 쌤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이런 안호영 의원님, 유희동 의원님이 이제 약간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저 궁금한 게 이런 거는 먼저 내심 거를 좀 약간 우대해 줍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 가위바위보 해서 정리. 선착순 진짜 의원들이 모여서 예, 의원실에 예. 아니, 보좌관들 네, 이긴 사람 지면 이제 보좌관들까지 도와. 이 양반들이 아니면 자, 선후배 국회 따지는지. 일회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러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지금 장난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암튼 국회에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른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보통 이제 병합 심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비슷한 법안들을 놓고 어떤 법안이 더 좋은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안이 좋으면 A 법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A, B, C, D 중에서 B는 이런 게 좋고 C는 이런 게 좋고 하면은 서로 합쳐서 그거를 논의하는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만들기도 해요. 위원회 안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면 정부도 법안 발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정부의 조정안이라든가 정부 대안이라고 해서 갖고 오기도 하고, 어쨌든 함께 심사를 한다. 그 해당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안들은 사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산업의 얘기기도 하고 환경의 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의 얘기기도 하고 농림, 그 다음에 뭐 임업, 그 다음에 농해수부 이런 다양한 부처의 얘기기도 하잖아요. 어느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지도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총괄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관련된 거는 국회 정무위라는 곳에서 다뤄요. 그래서 이번에 이소영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정무위에서 다뤄달라고 제출했는데 결국은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에서 이 법안들을 좀 다루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그렇죠. 예.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생존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공중보건의 문제고 사람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삶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를 환경노동위에서 다루면은 마치 그냥 환경 문제인 마냥, 물론 환경
환경 문제는 맞는데 환경 문제로 국한되는 것처럼 다뤄질 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환경노동위에서 이 법안들을 다루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울쌤 좀 환노회가 약합니까? 솔직하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 문제로 다뤄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처들 사이에서 네. 환경부나 고용노동부가 힘이 센 부처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기재부 그러니까 같은 데가 좀 세고 그죠. 그렇죠.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가 힘이 좋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줄이려면 석탄 발전소도 조금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디젤 차랑 그다음에 휘발유차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걸 줄여야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 이런 걸 환경부에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재부나 산업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든가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발전소들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런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오면 사실 그게 경제에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힘을 잘 못 쓰죠. 그러니까 요 얼마 전에 우리 복지제도 관련한 것도 기획재정부 장관님이자 뭐 이제 부총리 분인가요? 하여튼 그렇죠. 경제부총리죠. 그분이 이제 약간 이제 노 표시를 하면은 또 진행이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환노위에서만 사실은 진행되면 약간 좀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랑 결국 예산이거든요. 얼만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갈리는 건데 사실 기재부가 만약에 주도적으로 갖고 간다고 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을 하니까 더 큰 예산도 실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주도적으로 갖고 가면서 환경부가 우리 한 수십조 원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하면 기재부가 주겠습니까 그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잘 안 내주려고 하죠. 예. 국간을 또 지키는 역할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맞습니다. 예. 그 좀 아쉽긴 한데 또 궁금한 게 이게 또 이제 요즘 이런 그 논문 표절 이런 게 이제 문제잖아요. 또 법안 표절 이런 게 있습니까? 또 법안이 4개나 나왔지만 해도 4개가 약간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살짝. 그럼 어떻게 조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안별로 사실 네. 이전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되거든요. 그럼 사실 다음 국회, 지금 21대 국회잖아요?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들 중에서 논의가 안 된 것들은 그냥 자동 폐기되고 그러면 21대 국회 때 그거를 다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시 낼 때도 똑같은 의원실에서 보통 내는데 가끔씩 다른 의원실에서 낸 법안 지난번에 폐기된 거를 새로운 의원실에서 주워다가 그대로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상도위에 어긋나는 걸로 이제 하긴 하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또. 안 걸리면 그만인 거죠, 그죠? 네, 뭐 네. 특허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뭐, 그러니까 누가 빨리 내야도 사실 의원들 간에 경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 사실 법안이라는 게 막 수십 페이지에 막 수십 개의 조항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임위별로 입법조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동시에 검토를 할 때는 이 법안들 간의 차이는 뭐고 정부 의견은 어떻고 어떤 법안이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들한테 주죠. 그래서 그런 입법조사관들이 그 상임위별로 또 배치가 돼 있고 전문위원이라 그래서 상당히 고위직들도 거기 있어요. 이분들의 영향력이 또 상당히 큰데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지진 않아. 저도 국회에 가서야 그 사람들의 숨은 권력과 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라고요? 입법조사관이라든가 상임위에 전문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에너지 관련된 전문위원이 있을 거고 무역통상 관련된 전문위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1급인가 2급 공무원일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함부로 못 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이 전문위원이 이거 괜찮은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법안 문제 있다고 너무 갈등적이고 뭐 의견이 충돌되고 이렇게 의견을 내버리면 사실 처음부터 논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그래서 분들로 이분들은 특정 당에 속하지가 않아요. 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인데 그래서 이분들의 파워도 상당히 큰 거죠. 그런 분들로 드라마 만들면 괜찮겠다. 아무튼 예전에 네. 보좌관 드라마가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국회에 네. 숨어있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을 좀 텐데. 고증 실패로 말이 많았잖아요. 이정재 같은 그때 보좌관이 당시에- 어딨냐라면서.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드라마를 네.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신민아도 보고 이정재도 보고 했는데 진짜요? 네. 예. 근데 가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실제 이제 보좌관으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없죠. 보좌관이 뭐 거의 CSI 수사 능력에다가 의원이랑 맞짱 뜨고 이런 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네, 드라마나 영화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이 4명의 의원들이 낸 법안이 같이 이제 조정이 돼야 할 텐데 저스틴 쌤이 조금 2050년, 2030년 이런 걸로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서 이 법안에 관련해서. 뭐 불편한 점을 넘어서 네. 정말 아쉽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를 하고 있는 이제 다들 뭐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공감대를 조금 형성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는 뭐 기업들까지도 이제 탄소 중립 제철 업계에서도 얘기를 한 그 정도니까 당연히 지금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2050년 이 탄소 중립을 그냥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2050년 탄소 중립을 갔을 때 지금부터 해마다 이제 약 7% 정도씩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면서 2030년에는 2010년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가 딱 배출이 0으로 되는 이제 그런 우리가 경로를 통해서 가야지 뭐 2040년까지 막 펑펑펑 막 쓰다가 2050년에 딱 줄이면 어차피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2003년에도 얼만큼 줄이고 2050년에 그렇게 해서 0으로 가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이 뭔가 방향성이 보여주는 법안이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그 중요한 2030년에 대한 목표가 이 법안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다울쌤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4개 법안이 국회 안에서 논의가 되고 최종적인 이제 대안이 나와서 아마 그게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4개 법안 모두가 다 이제 그런 2030년 목표에 대해서 과학계가 제시하는 수준만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거고요. 그거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따져보면 이제 고1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고3 때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고1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애가 계속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고3 때 만점 받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고1의 목표 점수는 안 갖고 가는 그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준 게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잘 못 나오더라도 3학년 때 마지막에 잘 나와가지고 거죠. 딱 이제 시험을 잘 치면 그만이지만 내신 성적 같은 경우 이제 누적이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지금 2030년 온실가스 지금 나오는 것들 지금부터 해서 계속 쭉 나오는 것들은 계속 이제 누적이 돼서 지구상으로 이제 배출되고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부터 바로 줄여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울쌤 이게 왜 중요한데 참을며 이제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왜 요 2030년에 대해서는 법안에다가 구체적으로 넣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또 그린 뉴딜 한라인 방송하는 이유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결의안까지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엄청나게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관련된 법을 만드는데 당장 필요한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가 줄여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2050년 탄소 중립만 얘기를 하고 있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2030년까지 목표가 지금 수준 대비해서 24.4% 그러니까 대충 한 4분의 1 정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을 하고 있으면 한 25% 줄여갖고 한 75까지만 10년 뒤에 줄이겠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목표인 거예요. 이거를 실제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연간 한 7억 톤 정도 지금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년. 네. 그러면은 2030년에 가서는 한 5억 3,600만 톤 정도 우리가 배출하겠다. 그게 24.4% 줄인 거예요. 한 4분의 1 정도. 근데 실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수준은 50%예요. 지금 우리나라 목표보다 2배로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를 2배로 강화하는 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어쨌든 작년에 유엔에다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우리나라 2030년 목표를 제출했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한 4분의 1 정도 줄이는 그 목표를 그대로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죠. 이 2030년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던져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 2030년 목표를 강화하려면 어느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줄일지 수송 분야에서 줄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줄일지 석탄 발전을 빼고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릴지 그 다음에 경유차라든가 이런 휘발유차를 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좀 제한할지 새로 판매되는 거는 무조건 전기차만 판매하게 할지 이런 정책 수단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직 정부에서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즉 국회 차원에서는 정부가 그걸 결정 못했다 하더라도 입법부가 그래도 과학적으로는 50% 줄여야 되니까 지금 있는 목표 2배로 강화해 50% 줄여 라고 법에 못 박으면 사실 행정부는 따라와야 되죠. 근데 그만큼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목표보다 2배로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법에다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못 박는 거는 약간 시기상조다 이런 좀 주저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2배로 높이지 않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우리 방송을 이제 들어보신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먹임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초기에 빨리
안 줄이면은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서 아예 더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2030년에 50% 줄이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데 지금 25%로 써놨다는 건가요? 그죠? 법안에? 법안에 24.4%로 써놓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예 그거는 법안에 넣지 않고 법안 밑에 단계에 있는 시행령에 정부가 넣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사실 50%도 이게 세계 평균인 거지 우리나라가 가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그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 국제적인 독립적인 평가기관인 클라이밋 어널리티스에서 실제 우리나라의 책임과 위상에 맞게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2030년까지 50%가 아니라 최소 70%에서 94%까지 줄여야 된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50%는 세계 평균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 평균은커녕 세계 평균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하겠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막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 듣고 완전 국제사회에서 깍쟁인 거잖아. 아 그리고 기후 악당이라고 그냥 욕만 먹는 거면 어떤 사람은 뭐 욕 먹고 말지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순히 욕 먹는 수준을 벗어나서 실제 이 기후위기를 못 막으면 지금 우리가 이미 이상기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심각해질 거거든요. 그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피해로 다가올 거고 우리 경제도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욕먹는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 생존의 문제고 우리 경제의 문제고 우리 세대를 포함한 미래 세대의 삶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울쌤도 경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그걸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근에 그 소니 아시죠? 소니. 네네. 일본의 소니? 소니 소니도 워크맨? 예, 제 어릴 때 워크맨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제 플레이스테이션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9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일본에 도시바도 있고 아식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본 정부 보고 만약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을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이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한 18% 정도? 그 정도 되고 2030년까지 한 25% 가까이 최대? 그 정도 이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거 뭐 50% 정도까지는 늘려줘야지 우리가 기업을 할 수 있다. 왜? 요즘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그런 제품을 이제 납품하지 않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또 그걸 아리백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기업들 간에도 그런 캠페인이 있지. 그리고 또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이제 확대를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게 뭐 안 좋은 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분석이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잡으면 경제 안 좋다가 아니라 그거를 덜 잡으면 경제 안 좋은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깍쟁이 짓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요즘 사실 동네 떡볶이집만 가도 원자재가 다 해외에서 오는데 우리한테 누가 싸게 물건을 줄 것이며 너네는 탄소 많이 내잖아? 그럼 너네 물건 비싸게 살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다 하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탄소국경세 그 관련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이제 수시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또 참 마음이 복잡한 게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이 4명은 그래도 뭘 하겠다라고 그래도 낸 거긴 낸 거잖아요. 근데 숫자가 그런 거지. 참 그렇죠. 이거 참 예, 힘든데 그러면 다울쌤 이 법안이 이 정말 부족한 숫자인데 2030년까지 조금만 줄이겠다고 하는 이 법안 아니면 그 숫자도 안 쓸 수도 있는 그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고 지금 이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은 사실 작년에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최근에 와서 이제 탄소중립 이행 법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당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 지금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고 4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고 하는데 3,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논의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얘기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이게 법안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 정당이 길을 쓰고 이건 안 돼. 이건 통과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통과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국민의 힘에서 또 이제 유희동 의원이 뭐 이런 법안을 또 낸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해 그 기후 비상사태 했을 때도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잖아요. 일단은 뭐 어떤 정책을 내냐 세부적인 정책에 들어가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하자는 것 이런 전체적인 뭐 공감되는 서서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라서 여야가 극히 뭐 대립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논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부족한 법안이죠. 언론에서도 좀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약간 선진국에서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이런 법안이 하면 이 숫자가 너무 작다
맞다. 뭐 이런 디스커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아. 좀 아쉬운데 제가 뉴스를 안 이게 본 건가? 우리 사회에서 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도 사실 작년에는 정말 이게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사실은 2030 절반으로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의 관심도 이제 많이 못 받았던 거죠. 사실 그런 거는 저희도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서 많은 대중들 그리고 언론에 저희 캠페이너의 입장에서 많이 알리고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좀 설득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한 30년의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2030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년도 이제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제 무게감도 많이 있는 거죠. 부담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면 점점 더 이제 먼 미래에 이제 추상적인 얘기만 정치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거기에 또 언론들이 이걸 조금 더 잡아주고 비판을 하고 중요한 이슈, 2030년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우리나라 언론에서의 조금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올해부터는 서서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또 중요한 이제 대선이라는 그런 것도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분명히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국제 정세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당선이 된 이후에. 그렇다면 2030 목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될 거란 말이죠. 국제 외교에서도.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또 남들이 또 하니까 대한민국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2030에 대해서 좀 더 야심찬 목표, 과학에 기반을 한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국제 이런 모임 가가지고 너넨 20몇 %만 줄이기로 했다며?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미리 우리는 더 야심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또 그러다가 남들 하니까 또 따라가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대접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회의 가가지고. 그렇죠. 너무 예. 아쉽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법안 중에서 2030년 목표 요거까지만 얘기했는데 사실 요거 말고도 다울쌤 또 법안에 담겨야 되는 내용이 많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이행 점검을 할 것인가, 즉 이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를 추진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발족이 되는데 이것도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지 위원장은 누가 할지 위원회가 얼만큼의 권한을 가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라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을 어떻게 세제 개편이라든가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법에 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표도 세우고 추진 체계도 다 해놨는데 그때 분기별로 반기별로 뭐 연도별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1년 안에 1000이라는 걸 줄이기로 했으면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분야별로 산업 분야, 뭐 수송 분야, 그 다음에 뭐 건물 분야에 줄여야 되는 양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 못 맞췄으면 다음 분기에 더 강화돼야 되잖아요. 그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안에 반영돼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좀 더 국회의원분들이 이 감축 목표나 이런 거 준비하는 게 본인들의 표고 그 다음에 본인들 지지율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챙기고 관심 가져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숫자 하나만 이렇게 2030년 20몇 % 요 숫자도 우리가 디테일 있게 안 봤으면 모르는 거잖아 사실. 근데 이제 그렇죠.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자세히 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저야 이게 업무니까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가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챙겨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 장기 목표인 2050년 목표 말고 단기 목표도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과연 이 위원회에 힘이 실리는지 대통령 직속인지 위원장은 대통령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은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자기들만 만드는 거 아니고 약간 시민사회 목소리도 듣고 그랬으면 좀 더 앰비셔스한 그런 목표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뭐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이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린피스에 자문 요청이 와서 몇 가지 자문을 해드린 부분은 있고요. 네. 법안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4가지 법안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입법 공청회라고 해서 각 분야의 진술인들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의를 하는 그런 공청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마침 지난 목요일 날 산업 분야, 뭐 중소기업 분야, 뭐 수송
분야, 지역, 지자체 분야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진술인들이 와서 입법 공청회가 있었는데 시민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그린피스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시민사회 분야의 이 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진술인으로 지난 목요일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다울쌤께서 아침 10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도 하고 시민사회 의견도 전달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물론 이제 상당히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진술인만 10명이었거든요. 의원들도 한 15명 정도 질문을 하니까 사실 개별 의원들이 질문하는 건 한 두세 번밖에 안 되고 진술인도 짧은 시간 내에 대답을 해야 돼서 제가 거기 가서 강조한 거는 시민사회 전체 의견을 그린피스가 대변하진 않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시민사회에 나와 있는 거를 의원들이 좀 꼼꼼히 보고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2030년 목표 강화되지 않으면 2050년 목표 의미 없다. 그리고 과거에 목표가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실패했으니 이번에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좀 집중해달라. 이런 부분 얘기했고요. 한 가지 그날 흥미로웠던 거는 노동계 쪽에서 오신 분들과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계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죠. 빠른 전환이라는 건 결국은 고통스러운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논의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날 늦춘다고 해서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거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은 앞으로 갈수록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산업을 전환시키지 못하면은 앞으로 도태되고 더 많은 실업과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잘 들려지고 이 부분들이 국가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원도 있어야 되고 보상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 특정 업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석유화 업계라든가 시멘트 업계, 철강 업계, 그 다음에 내연기관 업계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직업인데 당장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합의를 해서 지금 앞으로 사라져 가야 되는 업계에 계신 분들이 새롭게 재교육을 받고 재훈련을 받아서 재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산업계에 의존하고 있던 지역들은 또 그 산업계가 망해버리면 그 지역은 또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부분들은- 뭐 그분들한테 길바닥에 나 앉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요. 장기간에 걸쳐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두렵다고 피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전환 과정밖에 안 남는 거죠. 저는 그 다울쌤께서 그날 발표를 해주셨을 때 그게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도 됐더라고요. 다울쌤께서 해주신 이제 내용도 정말 우리 캠페인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중앙일보에 강찬수 기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그분이- 그날 진술인이었어요. 네, 그분이 탄소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소세 도입이 뭐 물론 기본법에서 이제 법적으로 가능할지 그 부분 모르겠지만 도입에 대해서 아주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던 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 기본 법안에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탄소에 대한 탄소가 지구의 이제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데에서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가격을 매기자는 것이 탄소세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IMF에서도 75달러까지 매기자 2030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탄소 국경세 도입과 맞물려서 한국 사회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제 EU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EU와 비슷한 이제 환경 규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이 있으면 탄소 국경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시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탄소 국경세를 내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차라리 이제 국내에서 그냥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한국 내에서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다울쌤도 얘기했지만 전환을 위한 기금을 사용을 한다는 그 일자리를 잃을 분들한테 준다든지 직업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결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스스로 또 이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슬슬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번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기본법에 탄소세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탄소세 논의는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논의예요. 그래서 대선 후보 중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탄소세를 얘기하는 후보가 또 등장을 했고 이번 대선에서 탄소세가 주요 논점으로 부상될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상 탄소세 도입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데 이거를 살리면서 탄소세도 도입을 할지 아니면 배출권 그렇죠. 거래제를 없애면서 대체를 할지 뭐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탄소세가 없이는 앞으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강론에서 다울쌤과 의견이 다른 게 이게 대선에서도 많이 이제 불거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럼 좀 좋죠.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아젠다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피해갈 수 없거든요. 정치인들이나 뭐 우리 경제인들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기재부 경제부총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간에 지금 너무 힘이 든다. 그 국가의 재정에 이제 적자가 심하다. 계속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거나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세수학군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탄소세를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상황은 결국에는 세수 확보를 위한 뭔가 고민이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평상시 같으면 얘 왜 또 세금을 늘리려고 하니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재정이 이렇게 적자가 된 상황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줄이자는 좋은 의미에서 이런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지 않겠냐 오히려 그렇게 또 논의가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또 일단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금이라는 거는 내기 싫은 그런 게 좀 더 강한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부총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국가 재정은 또 적자가 이제 개인 적자랑은 또 다르긴 한데 그죠? 하물며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울쌤께서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로 해가지고 국회 법안을 만드는 공청회에 참여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뭐 다른 에피소드는 없었습니까? 이게 공청회에 가셔가지고 진짜 아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했다는데 이제 사람들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했을 텐데 뭐 별 다른 에피소드는 없으셨습니까? 다울쌤? 흥미로웠던 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그날 진술인 중에서 주한 유럽연합 대사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급이신 거네요. 다울쌤이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네. 예, 옆에 앉아 있었지만 같은 급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대사가 와서 이제 유럽의 그린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서 한국도 정말 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잘할 수 있다. 근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환돼야 되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 기금이 100조 원이에요. 그 기금만. 전체 그린딜 금액은 뭐 훨씬 더 많은 거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만 100조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린 뉴딜 전체 예산이 50조 원 뭐 조금 넘을 텐데 그것도 막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투자해서 챙기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시민사회 중에서 청소년 기후 긴급행동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했는데 저희랑 대동소이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신선했던 포인트는 이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는 정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 위원들의 청소년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라. 사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에서 만들어지면 보통 뭐 정부위원회라는 것이 한 50대 중반 정도의 평균 연령을 가진 위원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남성 중심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면 그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세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30, 40대 그리고 지금 10대, 20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10대, 20대도 그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당사자, 주체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저는 올바른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부에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좀 새로운 시도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서 그린피스가 또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법안이 좀 아쉬웠고 이제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타이트하게 논의를 해봤는데요. 또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언제나 저는 항상 이 방송을 참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다울쌤의 이 박학다식 그리고 이 국회에서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같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이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그러니까 지금 뭐 배운다고 하고 좋다고 하시면서 뭐 지금 좋다고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네, 네. 예, 제가 이번에 저희 뭐 캠페인을 하면서
양연호 선생님이라고 아주 이제 훌륭하신 분이 저희 캠페인에 좀 합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양연호 선생님께서 아주 이제 꿀성대로 팟캐스트의 내용을 더 많이 꾸며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이 마지막이고 일단 잠정적으로는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팟캐스트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청취자들과 저희 서포터즈님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뭐 또 저스틴 쌤께서 이게 팟캐스트에서 이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시고 이 지상파의 픽업을 받으셔가지고 저희를 버리신다고 소문 들었는데 저스틴 쌤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송을 좀 참고하면 좋은지. 이번에 제가 KBS 제일라디오에서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6시 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지구야 미안해 라는 이제 코너인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우리가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또 그런 자리가 생겼고 사실 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랑 네, 구구절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훈 팀장님의 방송을 들으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저스틴이라고 소개되지만 KBS는 예, 정상훈님. 정상훈 예. 팀장님의 하면 되고 네, 저희 팟캐스트의 의리남 장다울스 오늘 방송이 좀 어떠셨는지. 조만간 저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팟캐스트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나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지겠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아 농담이고요. 저스틴 쌤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네. 더 큰 메이저 방송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하며 아니요. 사실 오늘 방송은 제가 국회에도 있었지만 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많이 가깝게 느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뭉쳐져서 법이 만들어질 때 애초에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막상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많이 좀 누더기가 돼서 애초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이유와는 좀 상관없는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울쌤 메이저 방송 또 한참 선배시잖아요. 메이저 방송 다 많이 출연하셨는데 저희 정상훈 팀장님한테 약간 팁을 하나 주신다면. 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허파에 바람 들어가기 쉽습니다. 아니요. 저는 또 과거에 또 라디오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항상 팟캐스트를 또 지지하고 열혈 청취자로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오늘 좀 법이라는 어려운 주제인데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 청취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양연호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또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장다울 선생님, 저스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